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초 금요음악회 진행을 맡은 정다희입니다. 쭉 반복돼 왔던 그리고 늘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요즘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란 것이 언제나 조금 낯설고 또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다시 알게 되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면서 서초 금요음악회 오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팀은 이미 그 새로움을 화두로 많은 융합된 콘텐츠를 만들어 온 그룹입니다. 미술 이야기가 있는 음악 콘서트를 쭉 선보여온 덕앤발스 뮤직 소사이어티인데요. 고흐와 고갱의 작품이 음악을 만나서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덕앤발스 뮤직 소사이어티의 고흐와 고갱, 아를로 가는 길을 이제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그림 스토리텔러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화가 박정원입니다. 저희 앵프라맹스 콘서트는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엮어내서 우리 삶에 메시지를 던지는 콘서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예술적 신념에 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를 향한 변치 않는 굳은 믿음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콘서트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감동이 가득하리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브라반트, 준데르트라는 도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부터 많이 가난해서 13살 때는 학업을 관뒀고요. 16살 때는 큰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에 취업합니다. 고흐의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내성적이었지만 열정적이고 성실해서 화랑에서도 금세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당시 수입이 좋아서 가족들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0살 때는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당시 하숙집 딸이었던 이 유제니 로니어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바로 고흐의 그 유명한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유제니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고흐는 극심한 좌절과 혼란을 경험했고 이때부터 그의 지병이나 다름없는 정신분열 증세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 순간부터 고흐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시련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필사적으로 종교에 매달렸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이 그림을 팔고 있는 일에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화랑일에는 소홀해졌고 23살 때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화랑일을 관둔 고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리라고 결심해요. 그런데 감정 기복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전도 활동 중에 주변 사람들과 잦은 트러블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전도사직마저 박탈당합니다. 성직자의 길마저 좌절된 고흐. 27살 때 비로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결심합니다. 고흐의 초창기 작업들은 농부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담고 있어요. 그는 누에넨이라는 시골 지역에서 농부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들이 밭을 갈고 또 감자를 심고 이것들을 한자리에서 나누어 먹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인간의 정직한 노동과 생명력이야말로
신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흐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는 저기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터뷰하고 이들의 삶과 감정과 심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로써 고흐는 더 이상 아마추어 화가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구도자적인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폴 고갱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고갱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범함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진보 성향의 언론인이셨는데 고갱이 1살 때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페루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페루로 가는 배 안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고 고갱은 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페루에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4살 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고갱은 집안 환경이 워낙 가난해서 17살 때는 배를 타는 선원이 돼서 지구촌 곳곳을 여행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24살 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고갱은 후견인의 도움으로 증권 거래인으로 취업해요. 이 당시 덴마크 여성과 결혼도 해서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도 찾게 되었죠. 고갱이 돈을 참 잘 벌던 왕년에는 한국 돈으로 연봉 2억 원 정도는 거뜬했다고 해요. 게다가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면서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부르주아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우리 고갱이 왜 굳이 전업 화가의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고갱의 나이 34살 때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경제공황으로 주식시장이 몰락했고 졸지에 고갱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고갱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 정도 그림 실력이면 화가로도 거뜬히 성공할 수 있다라면서 아주 자신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30대 중반의 무명 화가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는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부인과는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아이들과도 헤어져 지냅니다. 이렇게 가족마저 등진 고갱.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적도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섬으로 떠납니다. 경치 좋죠. 이 대자연 속에서 고갱은 깊은 영감을 받아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로 인해서 색은 더 원색적이어지고 형태는 더 단순해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그림은 기존 인상파 화가들과는 차별화된 이국적인 화풍을 보여주면서 파리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흐와 고갱의 알 수 없는 인생 여정, 도대체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죠. 인생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고흐가 첫사랑에만 성공했더라면 고갱이 여전히 부유한 증권 거래인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두 사람은 예술가의 인생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젊은 날 성공과 실패가 그들만이 세상을 보는 독자적인 시선을 만들어줬고 이것이 예술적 신념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두 화가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연주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작곡가의 작은 불꽃인데요. 이 곡은 초입에는 뭔가 어그적거리는 듯한 불편한 화음으로 시작해요. 이건 틀에 박힌 예술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고흐와 고갱의 고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연주 들으시면서 두 화가의 인생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예술의 불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화가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이 둘의 만남에는 주선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빈센트의 동생인 테오 반 고흐입니다. 테오는 당시 파리 미술계에 잘 나가는 화상이었고 그 당시 무명 화가에 불과했던 고갱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의 그림을 비싼 값으로 팔아줬던 은인이었죠. 자연스럽게 테오가 형인 빈센트를 고갱에게 소개시켜줬고 둘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 둘은 첫 만남에서 서로의 재능을 딱 알아봤습니다. 급기야 그림을 교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고갱의 그림 1점과 고흐의 그림 2점을 교환했다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화가들 사이에서는 대중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 못지않게 화가들 사이에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고갱에게 있어서 고흐는 자신보다 좀 인지도가 낮은 하수였던 거죠. 고흐는 이후에 파리에서 좀 머물렀는데 도시 생활에 영 적응을 못했고 뜨거운 태양을 찾아 남프랑스에 위치한 아를로 이주합니다. 이곳이 바로 고흐가 머물렀던 아를의 노란 집입니다. 고흐는 이곳에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가장 같이 살고 싶었던 1순위가 다름 아닌 폴 고갱이었죠. 결정적으로 둘 사이에 끼어있던 테오가 고갱을 부채질합니다. 고갱, 우리 형이랑 아를에서 같이 스튜디오 좀 쓰면 안 될까? 네가 같이 써주면 내가 생활비며 작업실비며 다 대주고 네 그림도 앞으로 엄청 많이 팔아줄게. 라면서 슬슬 꼬십니다. 사실 고갱에게 있어서 이것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도 벗어나면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고흐 형제 틈에서 화가로서 자존심까지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둘의 공동생활은 성사됐고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 전에 이들의 두 번째 그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명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기 위한 자화상 교환이었어요. 고흐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화가와 성직자의 길을 동일시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화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가 머리를 빡빡 깎은 수도승 같은 모습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렇다면 고갱은 제목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는 자신을 낭만적인 영웅, 장발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당시 자신의 예술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인정받지 못하자 고갱은 세상에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한 고독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뭉친 두 사람, 캔버스를 들고 야외로 나가서 사생대회 하듯이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아를에서 포도 수확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인데요. 같은 장면을 그렸는데 어쩜 이리 다를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화가의 서로 다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고흐의 그림을 만나볼게요. 고흐는 그림만 봐도 성격 엄청 급합니다. 팔레트에서 물감이 섞이기도 전에 붓이 막 캔버스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뒤죽박죽된 물감의 향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꼈고
이것을 강렬한 색과 빠른 붓터치 속에 녹여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바로 고흐가 살아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았던 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고갱은 비교적 철두철미한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고갱은 어떻게 그릴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두고 테두리를 그린 다음 그 안에 정해진 색깔을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다소 이성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고갱은 늘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첨가합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여인들을 뒤로 한 채 울상이 된 여자가 앞에 앉아 있죠.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신적으로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풍경이 아니라 인물을 보는 두 사람의 태도도 많이 달랐겠죠. 이 그림은 아르레 카페 여주인이었던 마리 진우 부인을 그린 고흐의 그림입니다. 술집 여주인이라는 직업에는 참 안 어울리게 책을 앞에다 둔 귀부인이 그려져 있어요. 고흐는 자신의 그림에서만큼은 진우 부인의 높은 인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작품은 아르레 우체부 직원이었던 조셉 룰랭 씨를 그린 고흐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 고흐가 이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마구 느껴집니다. 뒤에 있는 꽃무늬 벽지를 보면 우리가 하트 이모티콘 뿅뿅 날리는 것처럼 고흐가 이 조셉 룰랭 씨의 밝고 건전한 에너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애정했는지가 막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그린 고갱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밤의 카페. 카페 여주인인 진우 부인이 앉아 있는데요. 고흐의 그림과는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뒤에 있는 매춘 여성들을 관리하는 포주로서 술잔을 앞에다 두고 교활한 눈웃음을 흘리고 있는 중년 여성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뒤에서 매춘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는 털이 덥수룩한 남자 보이시죠? 저분이 바로 우체부 직원인 조셉 룰랭 씨입니다. 고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 두 사람이 고갱의 그림 속에서는 그저 비루한 현실의 인물들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이 다름은 서로의 작품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흐는 고갱에게서 기억과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요. 고갱은 고흐에게서 그림 속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예술 세계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지금부터 두 화가의 강한 개성만큼이나 아주 드라마틱한 연주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3악장인데요. 이 곡은 브람스가 29살 때 작곡했던 곡으로 그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 곡입니다. 연주 들으시면서 고흐와 고갱이 아르레서 함께했던 그 시절, 처음에는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들으시면서 개성 강한 두 화가의 드라마틱한 만남이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의자를 보겠습니다. 두 의자 중에서 어떤 의자가 더 멋있어 보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오른쪽 의자가 멋지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오른쪽 의자는 고흐가 그린 고갱의 의자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보면 저 화려한 색감과 고풍스러운 의자의 형태 때문에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 위에 올려져 있는 촛대와 두 권의 책은 고갱의 높은 지성과 남성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것이 뭔가 떨어질 듯하게 표현된 것은 고갱이 언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고흐의 불안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 의자는 누구의 것일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빈센트 자신의 의자입니다. 고갱의 의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낡고 소박한 저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건 고흐 일생의 유일한 사치품이었던 파이프와 담뱃삼지입니다. 이렇게 고흐는 고갱과 함께했던 짧은 시절 동안 고갱의 예술성을 너무나도 많이 동경했고 그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갱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작품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는 고갱의 그림인데요. 고흐가 이 그림 보자마자 엄청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작품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가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어요. 평소 고흐를 자신보다 하수로 내려다봤던 고갱의 시선이 느껴지고요. 저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의 붓을 보면 바늘처럼 가느다랗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고흐의 창작의 에너지가 저렇게 가늘고 빈약하다는 듯이 느껴집니다. 결정적으로 고흐가 제일 열받았던 부분은 바로 저 유인원처럼 일그러진 고흐의 얼굴입니다. 코는 벌겋고요. 자신을 어눌한 술주정뱅이 화가쯤으로 묘사하고 있는 고갱에게 고흐는 극심한 분노와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미 고갱이 그린 이 밤의 카페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을 고갱이 조롱한다고 느꼈던 고흐의 분노는 폭발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싸웠고요. 서서히 둘 사이는 망가져갑니다. 고갱이야 어차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를로 잠깐 온 것이니까 고흐를 떠나도 딱히 아쉬울 것은 없었지만 고갱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고흐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밤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고갱과 논쟁하던 중에 고흐가 발작적으로 자신의 귓볼을 자른 것이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고갱은 아르를 떠났고 둘의 공동 생활은 딱 2달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고흐와 고갱은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흐는 고갱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몇 번의 발작 증세를 더 일으키다가 자기 스스로 정신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입원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고갱은 이국적인 풍광이 있는 퐁타방에서. 이곳이 고흐가 입원했던 생레미에 위치한 생폴 정신병원이고요. 이곳이 고흐가 아뜰리에로 사용했던 빈 병실이에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흐는 단 2달간 입원하면서 그의 인생의 역작 80점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별이 빛나는 밤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고흐의 걸작입니다. 이 작품이 유독 환상적인 이유는 병실 밖의 풍경에다가 자신의 고향 풍경이었던 네덜란드 누에넨의 모습을 상상으로 가미해서 그렸기 때문이죠. 기억과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고갱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저 마을에 보이는 뾰족한 교회 첨탑은 네덜란드식 건축물이고요.
또 앞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저 나무는 그 당시 묘지에 많이 심겨졌던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고향이 너무나도 그리운 밤에 저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상상하고 있던 고흐가 느껴집니다. 고통과 절망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 저 별빛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와 맞닿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감동과 위로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죠. 고흐가 병원에서 열렬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 고갱 선생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고갱은 파리로 잠시 갔지만 잠시밖에 머무르지 못했고 이국적인 풍광을 찾아 퐁타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걸작 설교 후 환영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퐁타방의 여성들이 민속 의상을 입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들의 눈앞에 창세기 속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초현실적으로 펼쳐집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되는 이러한 장면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그렇지만 저 무시된 원근법과 단순화된 형태, 또 초현실적인 소재는 그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 그냥 못 그린 그림으로 치부됩니다. 이 그림 역시 고갱의 명작 황색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은 그냥 종교화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고갱의 자화상입니다. 메시아의 얼굴은 고통으로 절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따분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예술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갱의 불만과 권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부터 연주될 곡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화가의 쓸쓸한 뒷모습과 많이 닮은 곡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사중주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인데요. 이 곡은 처음에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풍부한 앙상블로 시작되다가 말미에 가서는 제1바이올린의 고독한 솔로 연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고갱과의 불꽃 같은 만남을 뒤로 한 채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될 고흐의 쓸쓸한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있죠. 우리의 인생을 스치고 지나갔던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주에 흠뻑 취하셨죠. 이제 공연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이 오베르슈르와즈라는 고장으로 이주합니다. 고흐가 오베르에 굳이 오게 된 이유는 정신과 전문의였던 폴 가셰 박사 때문인데요. 당시 인상파화가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가셰 박사를 동생 테오가 빈센트에게 소개시켜줬고 형의 정신병을 잘 보살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작품은 가셰 박사를 그린 고흐의 그림인데요. 박사의 멜랑콜리한 내면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저 그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혹시 있으실까봐 이 작품 가격을 좀 알아왔습니다. 이 그림 1990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됐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8,250만 달러, 한화로는 약 94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 당시 경매 사상 최고 가격이었고 이것도 30년 전 가격이니까 지금은 2천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작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살아생전 그림을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고흐의 운명을 생각했을 때 좀 서글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오베르에서 2달간 머무르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당시 작품들은 유독 인적이 없고 적막합니다. 그리고 고흐는 이 오베르의 밀밭에서 새를 쫓는 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동생 테오의 품에서 3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음산한 하늘을 날아드는 까마귀 떼와 황금빛으로 일렁거리는 밀밭의 역동적인 붓터치를 보면 고통과 절망의 끝을 이기지 못했던 고흐의 아픔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흐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이 꽃이 핀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이 고흐 생애의 마지막 봄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이죠. 동생 테오는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형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고흐는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아몬드 꽃나무를 그려서 아기 방에 걸어두라고 선물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1890년은 한 명의 빈센트가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의 빈센트가 그 생을 시작한 해인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아몬드 나무의 꽃봉우리처럼 고흐의 예술적 신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 가운데서 활짝 만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고갱 선생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사실 고흐의 죽음으로 가장 많이 욕을 먹은 것이 화가 폴 고갱입니다. 고갱은 고흐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고흐가 죽은 뒤에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그의 회고전을 반대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기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의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고갱은 화가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지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인정해줄 다른 부류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미술계가 아닌 문학계, 상징주의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예술가로서 새로운 입지를 다져나갑니다. 이 분위기에 탄력받아서 고갱은 41살의 나이에 원시의 섬 타히티로 떠납니다. 이 당시 문명을 등진 화가로 고갱은 언론과 잡지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타히티에 도착한 고갱, 저 원시적인 색감과 원주민 여성들의 순박함에 완전히 매료돼서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 이야 오라나 마리아는 마리아님 경배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타히티 원주민으로 그려놓고 뒤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와 원주민이 경배를 드리러 오고 있네요. 이 장면은 종교적인 상징을 이용해서 타히티의 삶을 낙원으로 이상화하려고 하는 고갱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고갱은 타히티에서 지내면서도 계속 파리 미술계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큰 반응을 얻지 못했고 2년 만에 다시 타히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타히티, 그 어떤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던 고갱의 아픔은 컸습니다. 이 당시 매독과 골절상 합병증까지 더해지면서 고갱의 건강 상태는 최악에 이르렀고 우울증까지 겹쳐지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가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작품이 그 유명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작품은 갓난아기에서 소녀가 되고 또 성숙한 여인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으로 늙어가는 한 타히티 여성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의 지성과 상상력, 관념이 집대성시킨 놀라운 회화의 장르를 만들었고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회화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고갱은 평생 갈망했던 사회적 성공을 쟁취하지 못했고요. 인적이 하나도 닿지 않는 원시의 섬 히바오아 섬에서 2년간 더 작업하다가 56세의 나이에 병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고흐와 고갱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 두 작품이 어딘지 모르게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두 화가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목숨처럼 간직했던 예술적 신념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미술의 자유를 열어주었고 20세기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흐와 고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같이 걸어봤는데요. 콘서트 내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고흐와 고갱 이름에 있는 그 고자가 한자로 하면 괴로울 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 쉽지만은 않은 이 삶이 고흐와 고갱처럼 어떤 신념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이 남겨져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2번 1악장인데요. 이 곡은 드보르작의 고향인 보헤미아의 민속적인 선율로 시작되는데요. 곧이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가 합세해서 격정적인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2020년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우리 모두의 신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으로 보는 음악 그리고 귀로 듣는 미술. 여러분, 덕앤발스 뮤직 소사이어티가 들려준 이야기 잘 감상하셨나요? 해설자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대로 쭉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음악을 보고 또 듣고
이러는 사이에 고흐와 고갱의 예술 세계가 우리한테 더 깊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 그 공감각적 심상을 느낀다고 하는 게 이런 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신 더겐발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공연 잘 즐기셨다면 이제 잊지 마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로 여러분의 성원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26년째를 맡고 있는 서초 금요음악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